최근 해외 SNS에서 파이버 맥싱이라는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다고 이제 닥터리 TV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아침에 야채나 식이섬유를 먹는 것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 좀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해외에서부터 그 파이버 맥싱이라는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것을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파이버 맥싱이라는 건 결국은 섬유질을 많이 먹자는 운동입니다. 생각해 보면 뭐 어려울 것도 없는 건데 또 그렇게 또 쉬운 부분도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보통 하루에 먹는 섬유질의 양이 많이 먹는 것 같지만요, 15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20 내지 30g으로 올리고 최대한 50g까지 올리자라고 하는 게 파이버 맥싱의 기본 토대예요. 그래서 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요, 식욕이 줄겠죠. 그러니까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배를 채워주니까요. 그리고 장에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섬유질은요, 유익균 먹이가 되면서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이런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위에서 한번 이제 섬유질이 완충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갈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공복에 먹었을 때와 섬유질을 충분히 먹고 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 혈당 수준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섬유질을 먹는다는 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섬유질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게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부터 이런 파이버 맥싱 다이어트가 유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이것을 접목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단백질과 섬유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먼저 채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탄수화물은 나중 순위로 밀어 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요즘 모든 영양학계, 의학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 현대 식단에서 어떻게 파이버 맥싱을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루 한 끼당요 자기 주먹만큼의 섬유소 꼭 먹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파이버 맥싱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채소 중에 오이가 95%가 수분이고 섬유질은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섬유질이 적은 음식 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섬유질 많은 식재료는 무엇이 있나요? 이제 섬유질이 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섬유질이 적은 음식도 있죠. 그런 음식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배추나 상추 같은 잎채소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김치 많이 먹으면 섬유질 섭취가 많이 될 것 같지만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섬유질 섭취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안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잎채소에는요, 배추나 상추 같은 속에 섬유질의 양은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수분과 다른 물질들이죠. 그래서 섬유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배추류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구마예요. 고구마도 좋은 음식이고 섬유질도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섬유질 많지 않습니다. 고구마 드시면서 섬유질을 많이 채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섬유질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ABC 주스, CCA 주스 이런 갈아낸 주스예요. 한때 24년, 25년을 통틀어서 정말 ABC 주스, CCA 주스 많은 유행이 불었죠. 근데 또 지금은 또 수그러들었어요. 이런 이제 유행 다이어트에도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섬유질의 부분만 봐서는요, 저는 ABC 주스, CCA 주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야채가 중요한 이유는요, 섬유질이에요. 섬유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안에 다른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먹는 건데 이 섬유질이 갈면은 많은 부분 파괴됩니다. 즙을 내면요, 거의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A 주스나 ABC 주스는요, 섬유질 함량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CCA 주스, ABC 주스를 하루에 두세 번 먹었으니까 나는 섬유질을 충분히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오산입니다. 섬유질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도 다이어트 할 때, 뭐 운동할 때 많이 드시는데 바나나에도 섬유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드셨다고 섬유질을 많이 채웠다는 생각은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요, 오이예요. 오이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정말 자기 전에 먹어도 되는 음식인데 여기에는 대부분 95%가 수분입니다. 섬유질은 약 5%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적은 음식입니다. 반대로 이 음식이 섬유질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음식 중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에 섬유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키위 먹으면 쾌변을 본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키위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에 섬유질이 많다고요?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블루베리에도 섬유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블루베리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그냥 미끌미끌하고 섬유질이 없을 것 같은데 아보카도도 섬유질의 보고예요. 섬유질 상당히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말린 미역 같은 미역류 있죠. 해조류에도 섬유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 적은 음식을 조금 알아서 파이버 맥신 다이어트에도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에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다시 이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작가님께서 무려 12kg나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그 비법이 무엇인지 말씀 좀 주세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음식을 통해서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만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또 더 이면에 제 인생에서 제가 반려견을 이제 2마리하고 같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오지 않았나. 왜냐면 몸이 이렇게 계속 처지고 힘들고 그런데 반려견들은 하루에 2번 이상 산책을 하는데 무조건 산책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걸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바로 반려견들 때문이에요. 반려견들이 겨울에 고구마 간식을 먹는데 그날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 잔. 왜냐면 너무 잠이 안 깨고 피곤하고 하니까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또 빵이 먹고 싶잖아요. 빵, 떡, 면 먹고 싶잖아요. 그렇게 먹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반려견들이 먹고 있던 강아지들의 그 간식인 고구마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 저는 고구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구마를 먹으면 진짜 한 입만 먹어도 목 막힌다고 하잖아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한 입만 먹어도 답답하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속이 쓰리고. 근데 이제 왜 제가 애기들이 먹는 고구마에 이제 집중을 했냐면 좋은 탄수화물이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기본 재료는 탄수화물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샌드위치 먹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맛있게 했던 그런 당들을 좋은 탄수화물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고구마를 보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로 좋은 단백질, 두부, 콩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스프가 된 게 제 시그니처 레시피가 됐고 뭔가 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 커피와 빵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다가 자연스럽게 그게 오전 공복에 그렇게 먹었는데 자연스럽게 점심으로 그게 저녁으로 다음 날로 아주 클린한 상태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게 살이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있고 내가 한 번도 안 깨고 통잠을 잤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피부가 막 터져서 아팠던 게 요즘 그런 적이 없네. 그 사실 막 계속 나아지는 그 상황을 계속 인지하고 있다기보다는 나아진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 레시피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줬구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제 갱년기 레시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그렇게 고구마 두부 스프를 어느 정도 먹고 나서부터 변화가 좀 감지가 되셨나요? 네, 2022년 겨울 12월부터 2023년 1월, 2월에 제가 운영하는 그 자사몰 홈페이지에 일기 쓰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고구마 두부 스프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집중적으로 먹은 것 같고요. 1-2달 정도에 몸이 진짜 많이 변화된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소통하시는 채널들이 많으시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으시고 유튜브도 있으시고 그래서 요 식단을 접하시고 뭐랄까 간증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인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진짜 눈물을 흘렸던 사례는 이제 2023년 초에 제가 그 고구마 두부 스프를 열심히 먹고 몸이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때는 인스타그램을 안 할 때예요. 이미 몸이 많이 좋아진 다음에 여름쯤에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하나하나 제 레시피를 소개를 하면서 2024년 1월 2일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 해주시고 막 좋아해 주시고 저장도 하고 질문도 주시고 막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제가 느껴서 툭 제가 던졌어요. 우리 100일 동안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했던 게 갱년기 100일 레시피거든요. 100일 프로젝트를 했는데 100일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제가 어떤 레시피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편씩 올렸어요. 올리고 나면 그 댓글에 1일차, 2일차, 3일차 하고 팔로워분들이 같이 해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었는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하셔서 열심히 하셨던 분 한 분이 이 책에도 그분의 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고른 것도 아닌데 있더라고요. 이 뒷면에, 책 뒷면에 보시면 이 식단을 하고 피부가 가장 많이 변화됐어요. 앞으로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거예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이때는 100일 하고 나서 피부만 좋아졌다고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100일 프로젝트가 끝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팔로워분들이 하시고 싶다고 50일 프로그램까지 했는데요. 이 책에는 100일 프로젝트와 50일 프로그램을 했던 것들을 다 엮은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이 편집이 되고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으니까 100일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이때 이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100일 프로젝트 때 함께 했던 그 레시피들을. 근데 책이 나왔다고 소개를 제가 이제 피드를 올렸더니 그분께서 그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 살이 빠지고 뭐 피부가 좋아지고 저처럼 수면도 너무 좋아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관절통 뭐 그런 증상들도 다 너무 감동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건 사춘기 따님이 계신데 되게 예민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몸이 너무 힘드니까 사실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몸이 변화되고 나서 그 사춘기 따님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한 번도 이렇게 뭐 분위기를 띄운다든지 그런 성향이 아닌데 지금은 직장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됐다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장문의 메시지 주셔서 그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살도 찌고 여러 가지 이 불편함들이 힘든 요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몸이 힘들면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그렇게 불같이 분노하거나 화나거나 내 감정에 기복이 생길 때 내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답지 않다는 걸 느끼면 그게 또 엄청 힘들어요. 몸이 물리적으로 아픈 것만큼 힘이 든데 음식을 바꾸고 몸이 변화하고 다시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차는데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굉장히 포용력이 넓어져요. 저는 제 경험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치 제가 경험했던 것을 내가 이렇게 커닝페이퍼 준 것 마냥 정말 똑같이 저한테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었었겠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행복한지가 너무 공감이 돼서 메시지 보는 동안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가끔 너무 응원한다고 항상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뱃살, 허리살 찌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내에서도 뱃살을 태우는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뱃살만 태우는 운동은 없지만 뱃살이 빠지기 쉬운 몸 상태를 만드는 운동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어를 깨우는 누워서 하는 운동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힙브릿지, 그리고 데드버그, 레그레이즈입니다. 첫 번째 힙브릿지는 엉덩이, 아랫배, 허리까지 안정화시켜주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쓰면서 복부와 허리를 함께 단단하게 고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 과신전, 너무 뒤로 꺾이는 것을 막아줘서 복부가 튀어나오는 자세를 바로잡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힙브릿지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힙브릿지 동작은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 그리고 배, 허벅지 앞쪽까지 다 사용하는 동작인데요. 천천히 내려갈 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배를 힘을
마시면서 바닥에 허리를 붙이면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허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셨다가 허벅지 앞쪽에까지 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오실 때도 등 뒤쪽 위쪽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내려오셔야지 허리에 부담이 없이 엉덩이와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배를 바닥에 쭉 누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기울이시고 위로 최대한 올리면서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려오실 때도 다시 등 위쪽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부드럽게 땅에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드버그인데요. 뱃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배 안에 가장 깊은 근육이 복행근인데요. 바로 누워서 팔과 다리를 교차로 움직이면서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배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복행근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자연 복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드버그를 하면 뱃살이 빠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뱃살이 빠져 보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데드버그 자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허리가 땅에서 너무 뜨지 않도록 배를 살짝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위쪽으로 90도를 올리기만 해도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리가 꺾이면서 허리 힘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배 힘으로 탄탄하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만 하셔도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데드버그는 누운 벌레가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자세거든요. 자, 90도를 무릎을 만들어 주시고 팔을 하늘 위로 쭉 뻗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펴줍니다. 이때 마시고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사용됩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오른쪽 다리가 내려가고 왼쪽 팔이 위로 갑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때 복근이 안쪽에 있는 복근들이 사용이 되면서 우리 코어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시면 바깥에 있는 근육들만 사용되기 때문에 몸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시면서 천천히 뱉으면서 후 이렇게 올라옵니다. 반대쪽 서로 교차로 해서 이 움직임이 떨리거나 불안하지 않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배를 바닥 쪽으로 눌러서 허리 힘이 아니라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꼭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레그레이즈인데요.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에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내렸다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때 배꼽을 등 뒤쪽으로 끌어당겨서 바닥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해야 허리 부담 없이 아랫배를 정확히 자극을 하고요. 허리가 꺾이거나 허리에 너무 힘이 들어갈 경우에는 무릎을 굽혀서 해주시면 부담이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그레이즈 동작인데요. 우리 몸이 바닥과 평행하게 길게 누워있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려서 내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다리가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다리를 길게 다 펴지 마세요. 그 대신 무릎을 살짝 굽혀서 내렸다 올렸다 해도 충분히 복근에 자극이 되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 힘이 아니라 배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리를 굽혀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가 괜찮으신 분들은 다리를 쭉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에 배를 탄탄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허리 힘이 아니라 배 힘을 사용해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가세요. 보통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올라오면서 배 힘이 아니라 허리 힘을 쓰면서
배는 사용 못하고 허리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탄탄하게 잡고 내려갔다가 후 올라옵니다. 자, 마시고 탄탄하게 잡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나는 이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서 톡 짚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자, 둘, 톡 짚고 올라오시고, 셋, 갈 때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갔다 올라오세요. 바로 이 허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구간까지만 내려가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복근 운동을 한다고 무리하게 따라 하셨다가 허리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배에 힘을 잡고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천천히 복근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수축했다가 올라옵니다. 마시고 탄탄하게 잡고 후 탄탄하게 잡은 상태에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주고 후 올라와서 이렇게 정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이제 누워서 뭐 3분 정도만 해도 뱃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운동들은 땀을 빼서 살을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몸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코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자세가 발라지고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생활을 해도 뱃살이 덜 쌓이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작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아마 1분, 2분, 3분만 하셔도 엄청 힘들기 때문에 3분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동을 식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코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전, 식후 모두 가능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전에 하게 되면 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주기가 훨씬 더 쉽고 코어 근육 자극이 더 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을 좀 깨우거나 뱃살 관리가 목적일 때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 누워서 하게 되면은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하지 말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하면은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몸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단 식후에는 이렇게 누워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스쿼트나 걷기 등을 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전이냐 식후냐 보다는 무리하지 않는 타이밍에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3분씩만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몸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원장님 환자분 중에 근육량도 유지하면서 위고비 등의 도움으로 살을 드라마틱하게 감량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면요,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이제 하면서 근육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의학적 다이어트의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가 많은 이제 의약품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예전에 뭐 나비약부터 해서 요즘은 이제 나비약 같은 거 많이 안 쓰지만 그다음에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또 앞으로 나올 먹는 위고비부터 먹는 마운자로까지 많은 약들이 나오는데 이런 약물들을 사용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근손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손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났는데 또 고통을 받으시고 다시 살이 찌면 마른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단백질 섭취를 강조를 하고 또 하나는 운동을 강조를 합니다. 그 운동도 그냥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근력 운동을 꼭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꼭 병행이 돼야 되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좀 계세요. 이 환자분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신 분인데 이제 40대 후반부터 우리가 폐경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50대에는 완경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살이 상당히 많이 찌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아름다우셨고 또 몸매도 상당히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이 폐경기 즈음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내장 비만이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내장 비만이 생기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폐경지음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전 단계, 그다음에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소견들이 다 나오고요. 여기저기 막 아픈 거죠. 발바닥부터 무릎 관절염까지 다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환자분이요.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정제된 탄수화물로 위로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울감이 너무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뭐 정신과의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신과는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울한 부분들이 다이어트를 방해하고요. 다이어트가 안 되면 또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니까 밖에 안 나가고 밖에 안 나가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또 밖에 안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우울감도 해소를 하고 다이어트를 잘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분이 시작하셨을 때는 이제 마운자로가 안 나왔을 때였기 때문에 위고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고비 이제 제일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면서 환자분께 이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냐 물어보고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하면서 근력 운동을 곁들여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별로 하시는 운동이 없고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운동이 걷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러닝하면 된다 그리고 뭐 등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비만 클리닉에 찾아올 정도의 고도 비만 환자분들은요 운동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극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걷기조차도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 걷기예요. 특히 식후 걷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식후 걷기는 뭐 준비물은 운동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식후에 걸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도 이제 심신도 안정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걷기부터 시작해서 운동력이 점점 좋아지고 몸도 좀 빠지고 그러면서 이분께 이제 더 높은 강도로 빨리 걷기, 그다음에 계단 오르기, 그리고 아주 슬로우 조깅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고비를 쓰다 보니까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드리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병원에 찾으실 분들한테 식생활을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을 먹고 블랙커피 먹고 올리브유를 하나 먹은 다음에 출근해서 10시, 11시 되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땡기니까 그걸 먹고 정말 잘못된 방식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꿔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리냐면 아기들이 부모로부터 식생활을 배우듯이 식생활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중년 이제 다이어트 요쯤 가면요. 우리 생활이 그 예전의 생활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고단백 식사, 계란이라든지 두부 같은 것들을 위주로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꼭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체중이 점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저희가 체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근육량은 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근육량 빠지는 걸 최소화시키면서 체중이 점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제가 이제 기쁜 게 뭐였냐면요. 환자분 체중이 빠지고 체지방이 빠진 거는 덤이에요. 환자분이 상당히 긍정적이 되신 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걷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도 햇볕을 보면서 걷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밖에 나가서 걸으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요. 또 밖에서 햇빛을 쬐면 우리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고 우리가 긍정적이 됩니다. 바깥에 바람도 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햇볕 보고 걷기를 많이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환자분이요. 정말 날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시고 처음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했던 분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활짝 웃으시면서 나타나서 이제 자기 남편도 다이어트를 시키고 가족들도 다이어트를 시키고 막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위고비로 시작했다가 위고비에서 좀 한계가 생겨서 마운자로로 바꾸고 최근에는 마운자로의 최고 용량에서 이제 낮춰가면서 테이퍼링이라 그러거든요. 마운자를 점점점 끊어가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도 요요 현상에 시달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면 체지방 잘 빠지고 그리고 근육도 잘 유지를 하고 무엇보다도 갱년기 이후에 삶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하실 정도로 아주 긍정적이 되고 밝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헬스클럽에 가서 PT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고 더 내가 의학적으로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걸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인근의 비만 클리닉을 찾으셔서 다이어트 그리고 의학적인 개입이 있는 이런 치료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다이어트 하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미밥, 잡곡밥 이런 거 많이 시도하시는데 이런 밥은 오히려 좀 소화에 있어서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지속 가능성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백미에서 잡곡밥으로 이제 우리 건강식해야지 하면 바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좋은 단백질, 미네랄, 영양소를 섭취하기엔 너무 좋지만 그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에서는 브레이크가 계속 걸려요. 한 번은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먹는 게 일단 맛이 없고 먹기가 힘이 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멈추게 되고 또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또 일단은 이 소화 장기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럴 때는 백미에다가 섬유소를 많이 포함한 예를 들면 해조류도 좋고 푸른 야채도 괜찮고 요즘 같을 때는 톳도 괜찮고 다시마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깻잎이라든지 우리 곤드레 같은 이제 나물밥. 근데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마른 곤드레를 또 삶아서 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으로 깻잎순 같은 걸 올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먼저 쉽게 했던 거는 다시마 밥이에요. 이 국거리용으로 냉동실에 이만큼 쟁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조금씩 바꾸면서 어느 날은 정신이 번쩍 그래서 사람들이 냉장고 청소를 하라고 하는구나.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또는 먹지도 않은 소스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과감하게 다 버리고 냉동실에 오래된 것들도 언제 먹을지도 모를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것들도 싹 다 버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버리기엔 되게 애매한 게 뭐였냐면 바로 다시마였어요. 다시마가 잘라진 다시마 있잖아요. 엄청 큰 봉지에. 이걸 언제 다 먹어요? 국 끓일 때 한 서너 장 넣잖아요. 근데 이거 빨리 먹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물에 불려가지고 이걸 믹서기에 갈아요. 그리고 밥할 때 넣으면 전복 향이 나요. 진짜로. 전복이 다시마 먹잖아요. 이 해조류 안에 들어있는 무코다당류들이 갱년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곡밥으로 가기에 조금 힘들다. 나는 길고 지속적이고 재미있고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 2주 정도 다시마 밥을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녹차밥도 좋아요. 녹차밥도 좋고 다시마 밥도 좋고. 다이어트 할 때 이제 뭐 국물 중에 하나가 국물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책에 보니까 국 메뉴도 되게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이 찌지 않는 국 레시피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 국을 자제하라는 거는 자극적인 양념류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고추장, 고춧가루, 청양고추 음식을 바꾸기 전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청양고추가 없으면 냉장고가 허전할 정도로 많이는 안 넣지만 꼭 맛깔나게 한두 개는 넣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끊어야지 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청양고추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돌아보니까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청양고추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국요리를 드시지 말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멸치 정도로 맑게 우린 육수에 야채를 넣고 소금 간 정도 또는 뭐 액젓 한 스푼 정도의 간 정도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면이나 밥 대신 양배추를 이용한 삼계탕 추천드려요. 그래서 닭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삼계탕 티백 있잖아요. 한방 약재. 그거 티백 넣고 육수를 먼저 끓여서 닭을 삶아요. 그래서 닭을 빼내고 그 육수에 양배추 채를 넣어요. 그리고 소금 간 정도만 해서. 그래서 면이나 밥 대신 드시고 닭살 맛있게 발라서 드시고 국물 맛있게 드시고 추천드립니다. 진짜 기력 회복에 너무 좋아요. 그렇게 먹으면 뭐 삼계탕이 보통 1000칼로리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나오겠네요. 보통 삼계탕의 칼로리를 높여주는 요인이 찹쌀 또는 밥.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드시고 나서 속이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레시피에도 책에도 삼계탕 레시피를 소개를 해놨는데 속 편한 삼계탕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속을 든든하게 위는 편안하게 양배추 닭백숙 이렇게 요 레시피를 적을 때 우리나라 보양식은 대체로 되게 재료가 우수한 데 비해서 칼로리가 너무 높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인데
거기에 주재료 찹쌀밥 대신에 양배추채를 넣으시면 칼로리는 낮추면서 든든하게 한 끼 드실 수 있어요. 그런 내용 그대로 제가 적어놨네요. 누워서 할 만한 환경이 안 될 경우에 생활 반경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또 벽인데요. 벽을 이용한 뱃살 빼기 운동 동작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벽 짚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벽 짚고 하는 푸시업, 그리고 벽 짚고 다리 뒤로 차기, 그리고 벽 짚고 무릎 차기 이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벽을 짚고 하는 건데요. 벽 짚는 것 자체가 큰 역학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벽을 짚게 되면 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벽이라는 지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바닥에 대고 할 때보다 훨씬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부담은 줄어들고 정확한 근육을 쓰기 쉬워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나 운동 초보자들에게는 안전하게 근력을 쓰게 해주는 환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벽 짚고 하는 푸시업인데요. 바닥에 푸시업 하는 것보다 체중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훨씬 덜 가게 됩니다. 가슴, 팔, 코어를 동시에 쓰면서 상체 근력을 안전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벽 짚고 푸시업인데요. 푸시업을 바닥에 대게 되면 중력을 직접 체중으로 다 받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벽을 짚게 되면 중력을 다 받지 않고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어깨와 손목에 부담이 덜 갑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한번 내려갈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밀면서 올라옵니다. 하나, 천천히 내려갔다가 숨을 뱉으며 후 올라옵니다. 조금 넓게 하시면 가슴 운동이 조금 더 되고요. 조금 좁게 잡으시면 팔 운동이 조금 더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벽 짚고 다리 뒤로 차기 운동은요. 벽이 몸을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를 과도하게 꺾지 않을 수가 있고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뒤쪽을 쓰면서 허리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이 자세는 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벽에서 살짝 떨어진 다음에 벽을 짚으시고 몸을 살짝 기대주세요. 그래서 몸을 한 60에서 70도 정도로 만드시고 오른쪽 다리를 살짝 뒤로 뻗어주시는데 이때 엉덩이 힘만 쓸 수 있도록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리 돌아옵니다. 다시 쭉 뻗어주시는데 허리를 과도하게 이렇게 꺾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후. 천천히 돌아왔다 마시고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이때 엉덩이 뒤쪽에 있는 대둔근이 수축이 되면서 대둔근을 자극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허리는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후. 마시고 후. 이렇게 함으로써 몸을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만 자극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벽 짚고 무릎 차기 운동인데요. 넘어질 염려 없이 복부와 고관절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이 되면서 심박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벽 짚고 하는 이런 운동들은 바로 사용하고자 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쓰게 만들어주는 안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형태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무릎차기 동작인데요. 무릎을 많이 들어 올려서 심폐지구력을 강화하는 동작이 되겠는데요. 그냥 서서 이렇게 뛰게 되면은 무릎이 자세가 흔들릴 수 있는데 벽을 딱 잡고 함으로써 안정되면서 무릎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면 저강도가 되고 체력이 나는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 올리시면 빨리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후, 숨을 뱉어주세요. 다리를 올릴 때 이렇게 해서 금방 심폐지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해도 금세 숨이 차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넘어질 염려 없이 달리는 것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복근 운동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드로인이라고 하는 호흡법인데요. 즉 안쪽으로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드로인 호흡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횡격막. 횡격막은 숨을 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근육인데요. 갈비뼈 아래에 돔처럼 아니면 우산처럼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숨을 마시고 내쉴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우산이 펴지듯이 내려가고 숨을 내쉬면 쑥 올라가면서 폐의 공기를 조절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즉 호흡의 가장 시작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횡근인데요. 배를 납작하게 몸 안에서 가장 안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복횡근은 겉으로 보이는 근육이 아니라 배 가장 안쪽에서 감싸는 복대 같은 근육인데요. 이 근육을 잘 사용하게 되면 배가 튀어나오지 않고 허리 안정 그리고 자세가 탄탄해집니다. 뱃살 관리에서 핵심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드로인 호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꼽을 등 뒤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다가 동시에 복횡근이 조여집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동작 자체가 복근, 즉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안쪽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드로인 호흡법은 횡격막으로 사용을 하고 복횡근으로 배를 잡는 호흡법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이 복횡근과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얕은 호흡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가슴 쪽만 사용해서 들숨날숨을 하시는데 복횡근을 인지하시면서 횡격막까지 같이 충분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걸 느끼면 확실히 호흡을 하면서도 배가 날씬해지는 효과를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숨을 쉬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드로인 운동 호흡법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이렇게 배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숨을 마시면 여기 횡격막이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걸 느끼시고 배도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숨을 천천히 마시면서 배와 특히 아랫배, 위쪽 배 그리고 몸 전체로 숨이 들어오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는 숨을 뱉으면서 횡격막이 위로 쭉 우산처럼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시 마시면 이 갈비뼈 사이사이와 횡격막 그리고 몸 가장 안쪽에 있는 복횡근이 충분히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뱉었을 때 줄어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배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자극되면서 배를 탄탄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호흡만 잘해도 숨만 쉬어도 뱃살이 줄어든다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닥터리 TV 채널에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걷기보다 3배 더 효과가 좋은 운동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건가요? 예, 그 운동은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자, 슬로우 조깅은요, 일본의 이제 의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운동이에요. 슬로우 조깅은요, 복폭은 작게 하고 발구르기를 해서, 우리가 천천히 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니코니코 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웃는 속도로, 웃을 수 있는 속도로 달리자라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슬로우 조깅이 되게 인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러닝을 할 때는 이제 뒤꿈치로 땅에 닿게 되는데 이 슬로우 조깅은요. 앞꿈치로 땅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앞꿈치로 닿으면서 천천히 이제 운동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슬로우 조깅은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슬로우 조깅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저도 좀 해봤더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슬로우 조깅은요. 걷기보다요. 상당히 높은 칼로리 소모를 해요. 그래서 시속 4 내지
내지 5km로 이제 천천히 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러닝을 고강도로 하시는 분들은요, 근육까지 많이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4, 5km 정도로 천천히 달리잖아요. 그러면 오롯이 지방만 태운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운동이 지방만 이렇게 태운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젖산이 쌓인다 그러죠. 우리가 등산 갔다 오거나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면 막 아프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싱글벙글 달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이 쌓이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네 번째,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부상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분들 그리고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요즘 러닝 열풍 불었다 그래서 러닝 하시는 그룹에 뛰어들어갔다가 기초적인 것도 못하면서 너무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요, 발바닥 족저 근막염부터 아킬레스 건염, 그다음에 무릎 관절염, 고관절, 허리까지 다 나가거든요. 근데 이 슬로우 조깅은요, 다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치는 걸 상당히 많이 방지해 주기 때문에 초보라든지 그리고 노인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을 빼려면 가장 먼저 이제 굶거나 아니면 식사량을 확 줄여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시도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갱년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호르몬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호르몬이 원래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호르몬이 변해서 몸이 아프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있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갱년기가 왔는데 갱년기 때 너무 아파, 힘들어.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여성 호르몬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다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피부, 근육, 뼈, 관절 다 밸런스를 맞춰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갱년기에는 몸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보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장 모드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음식을 줄인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영양소잖아요. 근데 음식을 줄이면 당연히 영양소도 줄겠죠? 그걸 줄이면 몸은 더 저장 모드로 들어가죠. 2단계 잠금장치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양소가 있는 걸 드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칼로리를 계산해서 몸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이 필요한, 왜냐면 갱년기에는 그 이전에 여성 호르몬이 했던 역할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대체하냐면 음식을 통해서 대체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먹었던 방식과 달라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러면 영양제를 막 많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 몸은 살아있는 효소, 살아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만이 움직여요.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재료로만 몸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해서 음식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영양소를 충분히 드셔야 된다. 그냥 정상적으로 먹어도 몸이 저장 모드로 들어가는데 줄인다? 완전 저장 모드.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저장을 많이 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또 뱃살인 것 같아요. 중년에 이제 중년 갱년기 뱃살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다면 이 뱃살 부분은 특히나 더 빼기가 힘든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갱년기 이후에는 뱃살에 왜 저장을 하냐면 여기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여성 호르몬이 줄었잖아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가 어디냐면 이 뱃살 지방이요. 뱃살 지방에서 소량의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드시는 분들도 여기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빼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겠다가 아니라 더 많이 저장하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충분히 공급하겠다라는 걸 안심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을 드셔야 되고 사실은 영양소가 없는 음식
또는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걸 100% 다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영양소는 흡수를 하고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해독,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 내보내기 까다로운 것들, 불편한 것들, 힘들게 내보내야 되는 것들을 먹으면 몸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숙제가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저는 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 갱년기 다이어트 책 제목 정할 때요. 갱년기 다이어트를 또 물론 다이어트를 제가 100일 프로젝트도 하고 50일 프로그램도 해서 살도 빠지고 했지만 사실 체중 감량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 관리가 너무 진짜 잘 되는 거고 그것은 원리를 알아야만 몸의 원리, 몸의 메시지를 듣고 원리를 알면 너무 사실은 쉽거든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 정말 자기 안에 다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제가 다이어트만 얘기하면 숫자, 몸무게, 체중 이렇게만 생각하실까 봐. 그리고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체중 감량은 자꾸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게 먹고 참아야 되고 눌러야 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실까 봐 이 단어를 사실 선택하기가 되게 조금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또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다이어트가 진짜 건강한 거거든요. 여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녀 누구나. 그리고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머리에 에필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아마 신이 갱년기를 50쯤에 내려준 건 50의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내려준 사명을 아는 나이. 그래서 이제 깨달을만 하니까 이때쯤 갱년기를 주지 않았을까. 갱년기를 맞으면서 오롯이 제 자신한테 집중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정말 건강하게 시니어를 살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갱년기야 고마워라고 마지막에 남겼거든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체중 감량 살을 빼겠다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 책과 함께 요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은 자동으로 빠집니다. 40대 이후에는 특히 엉덩이 근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댄스처럼 재미있게 보여주시는 엉덩이 운동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앤아웃 스텝인데요. 두 발을 모은 상태로 선 상태에서 발을 양옆으로 한 발씩 열었다가 다시 모아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해도 되고요. 리듬을 유지하면서 반복을 해줍니다. 이때 무릎을 너무 깊게 굽히지 않으면서 고관절하고 엉덩이가 반드시 사용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때 하체 순환도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 몸에 자극이 잘 오는지를 꼭 인지를 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걷기 대용이면서 좋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댄스처럼 하지만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인앤아웃 동작인데요. 양쪽 다리를 하나씩 스텝을 밟았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바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힌지를 주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서 돌아오는데요. 굽혀서 갑니다. 돌아옵니다.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엉덩이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이 자세. 이렇게 하면은 유산소도 되면서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하시다 보면 엉덩이도 뻐근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는 동작 되겠습니다. 하나, 둘,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해서 신나지만 댄스 같지만 엉덩이와 심장 자극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릎 안 좋으신 분들도 꼭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요. 미니 스쿼트가 되겠습니다. 발을 골반 넓이로 벌리고 선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만 뒤로 보내면서 무릎을 조금 굽혀주세요. 그리고는 바로 다시 일어섭니다. 깊게 앉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40대 이후에 약해지기 쉬운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이고요. 무릎 부담 없이 하체 근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하고 싶은데 무릎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스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미니 스쿼트인데요. 이 동작은 힙 힌지를 사용해서 많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자극이 되는 동작이니까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살짝만 굽히고 힙 힌지를 주셔서 엉덩이가 살짝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둘,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 엉덩이만 늘어나는 게 느껴진다면 엉덩이에 충분히 자극이 가고 있으니까 미니 스쿼트를 해주시면 무릎에 무리 없이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관절을 열었다 닫아주는 동작인데요. 발을 어깨보다 약간 넓게 여시고 의자를 잡거나 벽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과 발끝을 바깥으로 열어줍니다. 다리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으로 모아주는데요. 이때 버티는 엉덩이에도 힘을 들어가고 열어주는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엉덩이 옆쪽 근육과 고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이 되고요. 골반 정렬을 개선시켜주고 특히나 또 하체 붓기나 허리 부담에 감소가 되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엉덩이를 자극하는 동작인데요. 고관절 열어주기 동작입니다. 자, 무릎이 살짝 왼쪽 다리를 굽히시고 오른쪽 다리 살짝 열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의자나 벽 옆에서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고관절을 살짝만 접어주세요. 그리고는 다리를 열었다가 내려줍니다. 숨을 후 뱉으며 천천히 돌아오시고 후. 이렇게 하시면 버티는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고 지금 바깥으로 열어주는 엉덩이도 중둔근이 열리면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자극이 되는 동작이고요. 여러 번 힘들지 않아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후, 후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숨을 후 뱉어주세요.